잠시 후 밤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오늘 1대1 맞소 토론에서 격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편 한덕수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기 대선 레이스 상황,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선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면 어제부터 4강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맞붙어서 굉장히 거칠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계엄 책임론 얘기도 나왔고 말투의 토론 태도까지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양자 토론이라서 또 이 두 번 했는데 두 분 다 서로 상대를 지목하는 바람에 좀 더 치열해진 상황이 좀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좀 오늘은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분의 성향을 좀 알고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너무 대척점에 있는 두 분이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통적인 경험도 있지만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런 것들이 신경전을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토론회장에서 이게 토론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분이 좀 더 격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오늘 정도로 이제 끝날 것 같고 내일은 사자 토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자 토론을 갔을 때에는 4명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오늘과는 다른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맞소 토론 어떻게 재미있게 좀 보셨을까요? 좀 싸우니까 좀 관심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귀에 좀 쏙쏙 들리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깐죽대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대선 토론인지 좀 개그맨 토론인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고요. 또한 서로 간에 좀 비방의 관점이 많이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했던 말들, 뭐 주모, 뭐 여성들은 밤에만 필요하다, 뭐 이런 과거의 발언들을 얘기하고 또 홍준표는 또 그런 것들을 또 빠져나가면서 또 오히려 또 자신만의 페이스로 돌리려고 좀 다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어떤 한편으로서는 좀 재미있고 한편으로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과거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과거에 무슨 행위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누가 더 친하냐. 뭐 넥타이를 선물했느냐. 뭐 탄핵을 찬성하느냐, 계엄을 반대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서 역시 조금 관심은 있어요. 우리 싸우면 관심 있잖아요. 관심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정책으로서 남들과 차별화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나 메시지를 보면 그런 게 좀 읽혀요. 예전에 보니까 현대중공업 거기도 이제 조선소 좀 갔었고 그 다음에 광주의 자동차 공장 호남권을 갔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험프리 기지라고 이제 안보와 관련돼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에 있는 데를 갔었고 그리고 청년주택도 가고 오늘은 이제 또 현충원 가가지고 이런 메시지들을 던졌어요. 근데 이 일정들이나 메시지들을 보면은 안보 또 청년 그리고 산업 통상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일정에서 참 디테일로 가보면은 뭐 울산이나 광주를 갔을 때에는 주요한 일정이 끝난 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공간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짜임새 있게 짜여진 일정으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출마 이거를 좀 차치해 두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결심이 좀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5월 3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5월 11일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염두에 뒀을 때는 다음 주 후반부쯤에는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입장을 천명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은 임박했기 때문에 그쯤이 아마 어떤 표현의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후반부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2차 경선 결과 29일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출마 선언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29일 날 국무회의를 하고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행사를 하고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30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30일일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건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단일화 안 하면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뭐 순직 군경 유가족들의 어떤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신경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결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한덕수 대행이 국정의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내란을 저지르고 파면까지 됐는데 그 책임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 그리고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경남 갔다가 광주 갔다가 또는 뭐 국회 추경안 설명하러 갔다가 이러면서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나오고 싶으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공직자로서의 배지를 버리고 빨리 나와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인지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좀 사뭇 달라졌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의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일화에 대해서 열어둔 편이고 예. 또 당도 일단은 문호를 개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마지막 최종 후보의 그 어떤 결심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다 거의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부분, 어떤 그런 조치들에 대한 어떤 요구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 측면에서도 좀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단일화에 대해서는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나 또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큰 대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단일화 결국에 할 거라고 보세요?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단일화를 하겠다. 예. 나는 그것 때문에 출마를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다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도 좀 편해지겠죠. 남들이 다 단일화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보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단일화를 왜 하죠? 국민의힘이 한 번 더 재집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최소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와 반성이 없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감동도 없고요. 명분도 없고요. 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더라도 예. 별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는 폭망했고요. 외교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있죠. 그러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야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많은 의석과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을 신속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통일된 의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망가진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2년 내에 압축 성장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이 위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어느 정도 함께 가서 정말 과거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 90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이 세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별로 좀 주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뭐 이런 구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가 좀 낮은 거고요. 예. 관심도는 낮아진 대신 정책과 비전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서로를 비방하기보다는 국민을 향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개헌에 대한 문제, 지금 개헌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고요. 또 AI. 지금 AI 시대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이걸 굉장히 리드해서 갔었는데 지금 정보통신부가 과기부하고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 6G라든가 또는 AI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선 토론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좀 강력한 발언을 통해서 자기의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전 지사가 조금 자신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를 통해서 누가 2등이 될 것이냐도 큰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좀 의미가 있는 2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후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봐야 할까요? 예, 말씀 주셨는데 사실 좀 관심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90% 이상의 너무 일방적인 독주가 이러지다 보니까 아예 이제 안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후보도 약간 스탠스가 사고 없이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공약도 보면은 좀 두루뭉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말수를 굉장히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오히려 또 주목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은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이제 안 맞으니까 예를 들면은 KNDB가 얘기하는데 예.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못 받는 상황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데 뭐 더 센 상법을 지금 준비 중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도 그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동하고 가고자 하는 지향점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좀 많이 이탈이 된 것 같아요. 관심도가. 그래서 공약 부분도 크게 흥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무덤덤하게 지금 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여전히 좀 견고한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 이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차별화를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차별화요? 예, 엄숙하게 일단 이재명 후보를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좀 차별화를 잘 못하는 모습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차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예. 좀 뭔가 국민들 앞에서 각인되는 정책이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 들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저렇게 준비를 못했던 것들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학길을 걷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때문에 갑자기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전혀 못했고요. 또 김동연 지사도 지금 경기도정에 몰입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소환된 부분이 있어요. 저런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국민들께 좀 각인시킬 만한 뭐 메시지라든가 이미지를 가졌다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고요. 뭐 어차피 이번에는 좀 어렵더라도 또 차기를 위해서 또 민주정부가 탄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일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음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변인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모습 좀 보여주면 그래도 좋게 남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좋은 모습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보다가 지금 민주당의 구조 자체가 이분들을 너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들이 이제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재명 후보로 이제 갇혀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것이 이분들은 그동안 경기도지사도 해오셨고 또 각자의 나름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또 내세울 정책도 있는데 아예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론조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그래프 함께 보시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8%, 홍준표 후보 7%,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가 6%,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각각 2%를 얻었습니다. 지금 한창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치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좀 나눠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도토리 키재기들이 나중에 1위 후보가 결정되면 합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서로 간에 지금 조금 불신이 있어요. 일단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불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표가 안 갈 것 같고 또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한동훈 표심들이 또 안 갈 것 같고 이래서 정작 이 단순하게 이 사람들의 표를 합쳐서 이게 국민의힘으로 결집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의 국민의힘의 1위 후보하고 한덕수 대행과 합쳤을 때 경선을 해서 누군가가 됐을 때 1+1이 2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1+1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1.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좀 고민일 것 같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과의 결합이 또 조금 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좀 더 경계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도 좀 더 겸손하고 안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었어요. 말투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또는 정책적 메시지도 실용, 중도, 보수까지도 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통합의 관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께서 특히 또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과 그리고 또 통합의 관점에서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범보수에 나눠져 있는 표들이 경선 이후에 결집이 될 것인가에 좀 물음표를 찍으셨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를 후보라고 해서 넣었을 때 권한대행을 넣었을 때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뭐 말씀하신 부분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무당층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아직 여러 명이 있고 경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움직일 요인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벤트가 벌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아직은 이 무당층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어떤 기존의 무당층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선호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요인들이 이제 아직은 부여가 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고착된 상태가 간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또 다른 후보들 국민의힘 바깥의 후보들과 어떤 단일화나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변화의 여지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4%로 나와서 4월 3주차 조사와 같게 결과가 나왔고 또 대선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께 물어봤는데 민주당 당선이 44%, 국민의힘 당선이 32%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수치도 뭐 기존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주변의 여론들을 좀 들어보니까 공약 부분에서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리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경제랑 관련된 공약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퍼주기식 공약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이 조금 더 집합적으로 보이고
완성도 있게 좀 꾸려지면은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래프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34%잖아요. 예. 그리고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32%예요. 이게 실은 내란 정당에게 이 정도 표심을 준다는 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이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또 분리가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정당이 이렇게 분당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수층이 좀 뭉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중도와 보수까지도 포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용주의 정당이 되어야 되고 국가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 국민들이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예요. 경제 굉장히 어렵고요. 이 경제 주가 지수라든가 또는 외환 시장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능함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솔직히 국민의힘 책임감은 없잖아요. 아직도 뭐 내란에 대해서 2명의 후보는 반성을 하고 2명의 후보는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감이 없다는 부분도 국민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차기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줄곧 있었던 뭐 반국가 단체, 뭐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통합과 포용으로 가면서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기소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형적인 민주당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일단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못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그냥 일관되게 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출석한 적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면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가 부당하다는 건지 그리고 뭐가 어떻게 정해진 방향대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그 실소유가 있는 그 항공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네. 여기에 그 가족들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직원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봤을 때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계산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했는데 이 부분들에서 특히나 자기 가족들에 관한 얘기고 대통령실이 개입됐는데 여기서 한마디도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냥 정치적으로 제가 핍박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는 해명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좀 신중하게 검찰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대선 직전에 기소를 하죠? 김건희 여사는 대선 직전이라고 지금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전직 대통령을 대선 직전에 기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뭐 이걸 강조하면서 뭐 선거에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일을 안 했습니까? 그냥 뇌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위가 직접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사위나 자녀들은
한국에서도 호의호식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까지 간 거잖아요. 이건 보면 한국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국으로 보낸 것이고, 과거 대기업 임원이었던 분인데, 임원이었던 분이 태국까지 가서 이 급여 받은 게 임원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이아 7천만 원짜리가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23억의 이익을 봤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재기 수사가 내려왔죠. 그만큼 이게 지금 너무 형평성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대통령직으로서의 명예를 잃게 만들었죠. 본인도 지금 내란을 범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기소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좀 불행한 역사를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에 검찰이 이용되는 것이 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권도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